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6, 영숙 할머니입니다. 지금은 평안히 지내시지만 젊은 시절은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42 무렵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8살 딸 민지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옥수수 장사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옥수수를 삶았습니다. 연료비가 아까워 한 번에 많이 삶았지요. 손수레에 뜨거운 옥수수를 가득 실어 동네를 돌며 외쳤습니다. 옥수수 사세요. 방금 삶은 달콤한 옥수수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갔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이었으니까요.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들어가려고 애썼지만 늘 쉽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맞춰 번듯한 건물 앞에서도 팔았습니다. 경비에게 쫓겨난 날도 있었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민지의 그 한마디에 영숙의 가슴은 저릿했습니다. 늦게 들어가 따뜻한 밥을 못해준 미안함이 늘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엔 땀을 비 오듯 흘렸고 겨울엔 칼바람을 맞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해와 바람에 그을렸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딸만 잘 키우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았고 옥수수 장사로 번 돈으로 민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민지는 장학금을 받아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민지가 첫 월급을 건네던 날, 영숙은 많이 울었습니다. 빌딩 앞에서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팔며 내 딸도 저런 데 다니면 좋겠다 늘 소원했었거든요. 엄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효도할게요. 그래도 영숙은 딸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언젠가 가정을 꾸릴 테니 엄마가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직장을 잡자 동네 상가 사이에 작은 빈터에 어렵게 옥수수 노점을 열었습니다. 그 무렵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옥수수 노점이 있던 상가의 주인 준석 씨였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땅 부자로 알려진 분이었지요. 젊을 때 부동산 투자로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25해 전 교통사고로 부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옥수수 참 맛있네요. 질리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네요. 옥수수가 20년째 제 남편 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자 마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같이 살아봅시다. 주변 시선도 걱정됐고 딸 민지 생각도 났지만 영숙 할머니는 준석 씨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준석 씨는 영숙 할머니 눈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군요. 그냥 서로 기대며 외롭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재혼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동네 회관에서 소박하게요. 그날 이후 영숙의 만난 옥수수 냄새는 동네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아이고, 영숙 씨 팔자 폈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고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엔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다만 그 평화 뒤엔 큰 문제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준석 씨에게는 전처 소생의 아들 순철이 있었습니다. 40이 되었지만 대학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직장 없이 아버지 재산만 믿고 지내는 백수였습니다. 반면 영숙의 딸 민지는 엄마를 닮아 생활력이 강하고 검소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중견기업에 근무했고 집안도 살뜰히 챙겼습니다. 두 의남매의 성격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민지가 퇴근해 집에 오면 거실은 늘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영숙과 준석이 여행을 가거나 부동산 일로 집을 비우면 50평 아파트는 어김없이 술판이 되곤 했습니다. 빈 소주병, 안주 찌꺼기, 심지어 화장실과 거실의 토사물까지. 오빠, 제발 철 좀 들어요. 퇴근하고 와보니 거실이 이게 뭐예요? 화장실은 또 왜 이래요? 시끄러. 이게 내 집이냐? 너는 재혼해서 들어온 엄마 딸이잖아. 나한테 진짜 가족 아니야. 술에 취하면 순철은 영숙과 민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친구가 PC방 한다는데 수익 괜찮대요. 너 그놈의 사업한다며 말아먹은 게 몇 번이냐? 사업은 성실함이 기본인 거야. 그래서 제가 벌어서 쓰겠다잖아요. 그럼 용돈이라도 좀 더 주세요. 물가 오른 거 아시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집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건데 세금 낼 바에야 지금 미리 좀 주세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민지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마흔에 이게 뭡니까? 내가 뭔데 잔소리야? 너희 있을 곳은 옛날 엄마가 옥수수 팔던 그 옆자리면 돼. 그 말에 준석은 참지 못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하고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칫.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도 땅도 다 내 거야. 너희는 얻을 게 하나도 없을걸. 문은 쾅 닫혔고 거실엔 침묵만 남았습니다. 민지는 분노를 삼키며 엄마를 생각해 또 참았습니다.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순철이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녘 집에 돌아오다 현관 앞에서 쓰러져 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바깥으로 열리는 구조라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철아, 순철아. 문틈으로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영숙은 민지에게 급히 전화했고 민지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울렸고 이웃들은 창문과 복도에 나와 수군댔습니다. 또 저 집이야 나이가 40인데도 저 꼴이라니. 소방대원이 올라와 순철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죽은 거 아냐? 때마침 순철은 드르렁하고 코를 골았습니다. 소방대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힘을 모아 순철을 옮겨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주병과 토사물에 뒤범벅된 순철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영숙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준석 역시 크게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쯤 뒤 준석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거실에 쓰러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언제 또 위급해질지 모릅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준석 씨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내 아들 순철이 장가가는 모습, 그거 한 번만 보고 눈 감고 싶네. 그 순간 준석 씨의 뇌리에는 오래전 전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철이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준석은 아내, 아들 순철과 함께 변두리 계곡에 있는 닭백숙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모처럼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날이었죠. 닭백숙에 소주가 곁들여지자 준석은 술잔을 비웠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또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예요? 이 버릇 고치셔야 한다니까요. 하지만 준석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 괜찮아, 괜찮아. 애 졸업식 날인데 제발 자제 좀 하세요. 다음에 또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내는 순철을 힐끗 바라보며 간곡히 부탁했지만 준석은 손사래를 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계곡길, 핸들은 술 기운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트럭이 달려오는 걸 늦게 본 준석. 차는 중앙선을 한참 넘어버렸고 그대로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은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준석과 아들 순철은 기적처럼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지만 트럭 쪽을 마주 앉아 있던 아내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순철이 졸업식까지만 보고 갈 줄 알았는데 결혼식은 못 보겠네요. 당신이 꼭 순철이 행복한 결혼 만들어줘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짧은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석은 술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평생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그때 술만 안 마셨더라면. 순철이의 빗나간 성격도 결국은 아버지의 잘못 때문이라는 자책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순철이 사고를 쳐도 제대로 꾸짖지 못했습니다. 첫 부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준석에게 아들의 결혼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첫 부인과의 마지막 약속이자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바람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부를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순철이는 깔끔하게 옷을 빼입고 내 여자친구라며 이쁘장한 여자를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지영이었습니다. 나이는 약간 있어 보이지만 단아한 외모에 공손한 말투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순철이에게는 과분한 여자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영이 손에는 준석이 먹지 못할 홍삼과 한과 세트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힘내세요. 몸에 좋은 것들 챙겨왔습니다. 준석 씨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이런 아이라면 내가 눈을 감아도 되겠구나. 영숙 할머니도 잠시 안심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 같아 보였거든요. 지영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순철에게 자신의 매력을 한껏 어필했습니다. 특히 나 같은 여자 없다며 외모에 대한 우월함을 순철에게 세뇌시켰습니다. 오빠 혹시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나 정말 성형수술 한 번도 안 했거든. 친구들이 항상 부러워해. 타고난 자연미인이라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순철은 지영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어렴풋이 연예인 얼굴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예쁘다. 성형 안 했다는 게 완전히 믿어져. 요즘 여자들은 거의 다 성형한다는데. 지영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끄럽잖아요. 저는 엄마 아빠가 예쁘게 낳아주신 그대로예요. 지영은 팔짱을 끼며 가슴으로 순철의 팔뚝을 부볐습니다. 순철은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겸손한 성격까지. 이런 여자가 자기 같은 사람을 좋아해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지영은 순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철 씨, 저는 외모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런 말까지 하니 순철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지영이 정말 순수하고 착한 여자라고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지영은 병원에서 첫 만난 준석 씨 앞에서도 완벽했습니다. 정중한 인사, 세심한 배려, 그리고 때로는 눈물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제가 순철 씨를 정말 잘 보살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지영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치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영은 영숙 할머니를 잠시 불러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순철 씨에게서 말씀 잘 전해 들었어요. 아버님 병환도 그렇고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도 서둘렀으면 좋겠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안심시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순철은 지영의 말에 완전히 동조했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 그래, 현실적으로. 영숙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머리가 복잡했지만 아들의 간청과 남편의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조금 서둘러 보자구나. 지영은 영숙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정말 잘 나왔죠? 순철 씨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것은 순철과 지영이 찍은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지영은 순철과 손깍지를 꼭 끼고 순철의 동조를 요구했습니다. 맞아. 아빠가 이 모습 보면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장가가는 게 아빠 소원이시니. 영숙 할머니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순철과 지영은 웨딩 사진을 들고 거친 숨을 내쉬는 준석 씨의 병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지영은 아버지의 소원, 아들의 효심, 어머니의 불안, 모두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다음 날 응급병실 빈 침대 옆에는 웨딩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석 씨는 그렇게 웨딩 사진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전처와의 약속을 늦게나마 지켰다고 미소를 띤 채 말이죠. 준석 씨가 돌아가신 후 지영은 순철과 진짜 결혼을 마친 듯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지영은 상주들보다 더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아이고 아이고. 조문객들도 순철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지영이 며느리라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자마자 지영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오빠, 많이 힘들었죠?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해야 해요. 그게 아버님 소원이라면서요? 결혼식이야 예식장 잡고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지영은 순철을 끌고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쇼핑을 하고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영화 속 장면 같은 사진을 찍으며 호화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여행을 가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지영은 영숙과 민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반가워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도 지영은 민지와 영숙이 있는 집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다며 살갑게 웃었지만 입만 열면 나오는 얘기는 이상하게도 늘 부동산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동네 땅값이 앞으로 많이 오를 거예요. 근처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순철 씨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빨리 해두면 아버님 땅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상속세 문제 때문에 불이익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요즘 대출 규제가 심해져서 담보를 미리 잡아야 해요. 제가 아는 방법이 있는데. 민지는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며 섬뜩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까지 전문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데 마치 부동산 업자 같잖아. 그리고 며칠 뒤 지영은 다시 찾아와 결혼 날짜를 일주일 뒤로 못 박듯 말했습니다. 11월 5일이에요, 어머니. 순철을 옆에 끼고 말이죠. 아버님 장례도 끝났으니까 이제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하는 길이에요. 순철도 이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래도 결혼인데 사돈 어른하고 인사도 올리고 해야지 않겠니? 라고 묻자. 지영은 어머니 언제 같이 뵐까요? 내일 어때요? 지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집안 걱정을 해주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말투에는 늘 계산기 두드리는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부동산 지도를 훑는 듯 번뜩였고요. 영숙 할머니와 민지는 섬뜩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 결혼 얘기라니. 민지는 지영을 처음 봤지만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의 말투, 걸음걸이, 그리고 진한 향수 냄새까지 뭔가 애써 감추려는 듯한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지영의 부모님과 영숙 할머니, 오빠 순철, 민지는 함께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지영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고 순철은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댁이라고 온 사람들이 지영과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구심은 식사가 끝날 무렵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지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식사를 마치고 순철이 만류했지만 지영은 기어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카드와 함께 작은 신분증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민지가 얼른 집어들고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온 이름은 김명희.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은 황급히 신분증을 낚아채듯 받아들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예전에 발급이 잘못돼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다 정정됐어요.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왔던 불안감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민지는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휴게실에서 선배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저희 오빠가 곧 결혼해요. 상견례를 했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사돈댁이라고 나온 분들이랑 전혀 닮은 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언니가 지갑을 꺼내다가 신분증을 떨어뜨렸는데 이름이 김명희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한테는 김지영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진우는 마시던 커피를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선배는 왜 저 이름에 저렇게 놀라는 거지? 민지의 의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진우 선배와 얘기를 마치고 난 뒤로 민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민지는 결심한 듯 오빠와 엄마를 불러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민지는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엄마 저 언니에 대해서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순철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지야, 또 그 얘기냐? 괜한 오해로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마. 민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첫째, 상견례 자리에서 언니 가족이라고 온 사람들이랑 언니는 전혀 닮은 데가 없었어요. 가족이라면 눈매든 말투든 뭔가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철은 한숨을 내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 민지는 바로 두 번째를 꺼냈습니다. 둘째, 언니가 카드를 꺼내다가 신분증을 떨어뜨렸는데 거기 적힌 이름이 김명희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는 김지영이라고 했잖아요. 신분증 이름이 다르다는 게 말이 돼요? 순철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지. 언니가 정정했다고 했잖아.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 근거를 내놓았습니다. 셋째, 언니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이상해요. 부동산 시세, 담보대출, 세금 얘기를 전문가처럼 술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잘 모를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너무 익숙하게, 마치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거실은 한순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영숙은 두 손을 모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지야. 그러나 순철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넌 왜 이렇게 못 믿니? 지영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무너질 때 곁에서 버텨준 사람이라고.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민지는 눈물이 차오르는 눈으로 오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나 여자라서 더 잘 보여요. 언니의 눈빛, 말투, 행동 다 거짓이에요. 오빠가 눈이 멀어서 그렇지.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런 여자랑 오빠를 결혼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순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이내 힘없이 풀어냈습니다. 아유, 저걸. 순철은 입을 악물었습니다. 그러자 민지가 마지막 결심을 내뱉었습니다. 좋아요. 제 말이 틀리면 제가 엄마랑 함께 집을 나갈게요. 다시는 언니 얘기로 오빠를 괴롭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 말이 맞다면 그땐 오빠가 우리 말을 믿어야 해요. 순철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지영이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한테 성형수술도 안 한 자연미인이고 처녀막도 그대로라고 했다고. 민지 너 그 약속 꼭 지켜라. 내 말이 틀리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알았어. 오히려 잘 됐네. 민지는 눈물이 맺힌 채로도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민지는 지영, 순철과 함께 삼자 대면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따져보겠다고 말이죠. 민지가 순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집 앞에 있는 카페에 3시까지 지영 언니 불러줘요. 순철은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잠깐 나올 수 있어? 민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 글쎄, 자기 발로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지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엄마와 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순철은 지영을 불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카페에 순철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지영은 화려한 화장을 하고 선물 받은 루이비통 백을 옆에 차고 나타났습니다. 안녕. 순철 오빠. 지영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순철은 물었습니다. 지영아, 왜 민지가 갑자기 만나자고 했을까? 지영은 말했습니다. 글쎄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호호호. 오빠한테 뭘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겠지 뭐. 지영은 결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순철은 민지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리며 지영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려 하는 순간 딸랑딸랑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네. 김명희 씨. 카페는 그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남자는 민지 선배 진우였습니다. 지영이는 고개 돌려 그 남자를 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지영에게 다가와 서류 봉투를 툭 하고 던지며 말했습니다. 순철은 놀라며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이 사람 누구야? 왜 너를 김명희로 부르는 거야? 너 아는 사람이야? 지영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부동산 등기 이력, 고소장. 이제 뭐라고 할래? 순철은 충격에 빠져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지영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오해예요. 이 사람이 날 괴롭히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우는 지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3년 전 내 아내였어. 집과 땅 담보로 대출받고는 돈을 들고 사라졌어. 그리고 그 전에도 다른 남자에게 똑같이 했지. 순철 당신은 세 번째 희생자야. 순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니. 지영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명품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함 못 들어요.
도망치듯 카페 문을 열려던 순간 들고 있던 루이비통 명품 가방끈에 발이 걸렸습니다. 그대로 문에 얼굴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꽈당. 악. 코피가 흘러나왔고 동시에 찢어진 코에서 보형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코가 왜 저래? 성형했네. 카페 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자연미인의 코는 가짜였습니다. 사기꾼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진우가 미리 신고해둔 덕이었습니다. 김명애 씨, 당신을 사기 및 혼인빙자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무죄예요. 모함이에요. 지영은 끝까지 소리쳤지만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습니다. 순철은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순철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지와 영숙 할머니는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지영의 본 모습을요. 사실 지영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영의 본명은 김명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명희의 가정 환경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바람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란 명희는 일찍부터 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명희는 남자들을 이용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는 연락을 끊는 시기였죠. 그러다 땅 사기꾼 무리에 끼게 되었습니다. 투자하시면 3개월 후에 2배로 돌려드릴게요. 이런 달콤한 말로 중년 남성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것이었죠. 하지만 곧 들통이 나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명희는 본명 김지영이라는 여죄수를 만났습니다. 김명애 반갑다. 난 김지영이라고 해. 김지영은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이쁘면 뭐해, 재밌게 살아야지. 그리고 명희야, 한 남자한테 매달려 사는 건 재미없잖아. 그렇지 않니? 김지영은 결혼 사기 혐의로 감옥에 복역 중이었던 죄수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고 결혼 사기를 치는 법을 명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명희야, 나도 성형해서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갖게 됐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썩고 있으니 미치겠다. 명희는 지영의 외모를 부러워했고 감옥에 있는 동안 둘은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너는 나랑 체구가 비슷하니까 얼굴만 조금 바꾸면 우린 쌍둥이처럼 살 수 있어. 필요하면 내가 지영이가 되는 거야. 지영은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 내 아이를 좀 챙겨줘. 애 키우는데 돈이 들잖니. 내 신분을 내게 빌려줄 테니. 출소 후 명희는 감옥에서 배운 사기 결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명희는 완벽한 여자친구 역할을 했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시부모에게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회사 돈을 조금씩 빼돌리고 그의 돈과 카드로 쇼핑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젊은 남자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참을 수 없었고 결국 결혼 석 달 만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희가 챙겨간 돈은 약 5억 원대였습니다. 그러나 명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서 빼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형수술이었습니다. 눈, 코, 턱, 얼굴 전체를 뜯어고치며 그녀는 김지영을 닮아갔습니다. 그 후 명희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다음 상대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진우였습니다. 명희는 진우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완벽한 연인, 완벽한 예비 며느리 연기를 하며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에게 좋은 아파트가 나왔다며 집과 땅을 담보로 10억 원대의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돈을 몽땅 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진우는 경찰 신고, 실종 신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여 명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명의는 결혼 사기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김지영에게 송금해줬고, 그 후 명씨는 김지영의 신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행에서조차 명희와 지영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명희는 지영이가 되어 진우로부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안개처럼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몇 해가 지나고 돈이 떨어진 지영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던 중에 옆 동네 땅 부자 준석 할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 집 아들 순철에 대해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철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순철을 기다렸습니다. 순철이 나오자 일부러 부딪히며 넘어졌고 순철에게 마치 도와달라는 듯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야, 저기요. 저 좀 일으켜 주시겠어요? 순철은 연예인 닮은 지영이의 부탁에 그만 내민 손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순철은 최면에 걸린 듯 지영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몇 달 뒤 지영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석의 지영은 코에 붕대를 감고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에요. 왜 저를 죄인 취급하는 거죠? 결혼을 서두르라고 한 것도 결국은 저 가족들이었잖아요. 방청석은 술렁이었지만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 김명희, 일명 김지영은 지난 5년간 두 차례의 결혼을 통해 총 15억 원이 넘는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약 5억 원을 빼돌렸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집과 땅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과거를 숨기고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차례로 제시되자 지영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숙은 방청석에서 가슴에 준석의 영정사진을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며느리가 결국 이런 사기꾼이었어요. 정말 면목이 없네요. 순철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김명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다. 탕탕탕. 법정을 울리는 판사의 망치 소리가 적막한 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코맹맹이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건 다 조작이에요. 그러나 법정 문은 차갑게 닫혔고 지영은 어두운 계단 밑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순철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여지껏 저는 청개구리처럼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흑흑흑. 순철은 흐느끼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가 삶은 옥수수를 참 좋아하셨지. 영숙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옥수수 팔면서 사랑도 얻고 우리 가족도 지켰단다. 너도 이제 나랑 같이 옥수수 장사 해보지 않으련? 순철은 영숙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그동안 너에게 못되게 해서 미안했어. 오빠를 용서해다오. 순철은 민지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민지는 오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빠, 난 이미 친아빠가 2분 계셨고 친오빠도 1명 있어. 이미 순철 오빠는 내 친오빠야. 영숙과 민지 그리고 순철은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순철은 엄마와 함께 상가 1층 한켠에 새로 옥수수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통 영숙 옥수수. 순철은 매일 솥 앞에 서서 옥수수를 삶고 정직하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는 동네의 옥수수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 손님들 가운데 늘 웃으며 찾아오는 단골이 생겼습니다. 어느 한 단골 손님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순철 씨, 옥수수 한 봉지 주세요. 이상하게 옥수수가 질리지가 않네요. 하하. 순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영숙은 뭔가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순철아, 하나 더 넣어드려라. 영숙은 순철의 옆구리를 꾹 찔렀습니다. 그 순간 순철은 얼굴이 붉어졌고 은근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숙은 흐뭇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옥수수 덕에 날 만났듯 너도 옥수수 덕에 인연을 만나는구나. 나도 네 아버지한테 옥수수 하나 더 넣어드렸단다. 순철이는 수줍은 듯이 봉투에 옥수수 하나를 더 밀어 넣었습니다. 자, 여기요. 단골 손님 아가씨와 순철의 입가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순철이는 철이 들어 효도하고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한 일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옥수수 가게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복받았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영숙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준석 씨,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영숙 옥수수는 달콤하고 행복한 향기를 담아 멀리 멀리 팔려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다른 사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